안녕하세요. 친절한 수학쌤 강재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 속에서 암호가 쓰이는 경우를 찾아보고 고대와 현대에 사용된 암호 체계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암호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시나요? 비밀 유지 또는 비밀번호, 게임 또는 전쟁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시죠? 암호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는 EBS 영상 보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편리하면서도 복잡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생활 곳곳에는 보안을 위한 기술들이 숨어 있죠. 쇼핑을 하기 위해 돈 대신 사용하는 신용카드에는 나만 알고 있는 비밀번호가 있고, 인터넷을 이용한 쇼핑과 게임, 메일을 확인할 때도 비밀번호를 눌러야 사이트에 접속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런 암호는 언제부터 사용했을까요?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쓴 책의 내용 중 암호에 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이 암호 방법은 노예의 머리를 깎은 후에 비밀 메시지를 새겨 넣은 것이죠. 그 다음 다시 머리를 자라게 해 글자가 보이지 않도록 한 뒤 상대방에게 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암호는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당사자끼리만 알 수 있도록 꾸민 부호나 신호입니다. 인류의 발전과 함께 암호도 다양한 방법들로 발달해 왔습니다. 과거 전쟁 지휘관들은 알파벳이 적힌 양피지를 이용했어요. 스키테일 암호라는 것인데, 길이와 굵기가 같은 막대기에 이 양피지를 감아야만 제대로 된 메시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역사의 기록으로 남은 가장 오래된 암호 중 하나는 카이사르 암호입니다. 로마의 황제인 카이사르는 브루투스에게 암살을 당하는데요. 암살당하기 전 암호로 적힌 편지 한 장을 지혜로운 친구 키케로에게 보냈습니다. 이때 사용한 암호 방법을 카이사르 암호라고 하는데요. 원래의 알파벳 대신 이동한 알파벳을 적는 방식입니다. 카이사르는 알파벳을 3칸씩 이동시켜 암호를 만들었는데요. 암호 키가 3인 것이죠. 키케로에게 보낸 편지를 해독해보면 이 안에는 Never Trust Bluetooth, 블루투스를 믿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영상에서 봤듯이 암호란 비밀 유지를 위해서 당사자끼리만 알 수 있도록 꾸민 부호나 신호를 의미합니다. 또는 보통의 기호나 문자와는 달리 그 의미를 바로 알 수 없는 기호나 문자열을 암호라고 합니다. 암호와 관련된 몇 가지 용어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평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이 평문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형한 글자나 그 암호화한 내용을 우리는 암호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평문을 암호문으로 변형시키는 과정을 우리는 암호화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암호문을 받은 사람이 이를 다시 평문으로 복원하는 과정을 복호화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암호화, 복호화. 이제 이 뒤에서 계속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상생활 속에서 암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 느로, 신의, 서의, 장, 동운, 자보.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단어들을 반대로 읽어보면 오늘 4시 운동장에서 보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규칙을 만들어서 암호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인터넷 사이트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 암호의 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정보를 담고 있는 암호입니다. 마찬가지 신용카드를 쓸 때에도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암호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 뱅킹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데 이 공인인증서는 RSA 암호라고 하는 암호를 사용하는 예가 됩니다.
그리고 모스부호는 전쟁에서 많이 사용되는 암호였습니다. 모스부호를 사용한 영화가 있었는데요.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 모스부호가 등장했죠. 주인공 머피의 방에서 이유 없이 책들이 떨어집니다. 머피는 이를 유령이 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 패턴이 점선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모스부호 테스트를 합니다. 하지만 아빠 쿠퍼는 별일 아닌 듯 넘어가 버리네요. 결국 아빠 쿠퍼는 우주로 떠나게 되고 아빠의 우주선은 따로 떨어져 나와 불타버리고 맙니다. 우주선에서 탈출한 뒤 어떤 시공간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곳은 여러 시간대를 공유하는 머피의 방이었습니다. 방에 있는 머피를 보고 책장을 치기 시작하죠. 하지만 아빠의 외침은 딸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딸이 애타게 가지 말라고 말렸던 상황을 보면서 아빠를 말리라고 스테이라고 하는 단어를 책들을 이용해서 모스부호로 전달합니다. STAY를 책 간격을 점선으로 표현해서 나타내는데요. 딸은 해독했었죠. 하지만 그 딸의 메시지를 아버지는 무시하고 결국 우주로 떠났습니다. 자, 인터스텔라에서 아빠가 스테이라고 하는 단어를 딸에게 전달했던 방법이 모스부호였습니다. 자, 여기 국제 모스부호표가 있는데요. 모스부호라고 하는 건 점과 선으로 알파벳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아래에 있는 암호를 한번 해독해 볼까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겠죠. 먼저 점, 선, 점, 점이네요. 또는 점선으로만 이해한다면 A가 나올 수도 있고 처음에 그 다음 점선, 점 이 세 가지로 해독을 한다면 L도 가능하고 또 점선, 점 R도 가능한 거죠. 다양하게 조합을 해보면서 단어를 맞춰가는 겁니다. 자음 뒤에 모음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독을 하다 보면 복호화했을 때의 메시지는 러브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바코드 속에 숨어있는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바코드는 13자리인 경우와 8자리인 경우로 나뉘는데요. 13자리, 8자리 모두 앞에 3개는 국가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4자리는 제조업체 코드고 뒤로 5개는 상품 코드, 마지막 이 검증 코드가 핵심인데요. 수학적으로 아래 이 공식에 맞게끔 이 검증 코드가 생성되어야 제대로 된 바코드 일련 번호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바코드가 올바르게 생성된 바코드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검증 코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홀수 자리 숫자들을 다 더하고 짝수번째 자리, 두 번째, 네 번째 이 짝수번째 자릿수의 합을 3배한 후 이 둘을 더했을 때 10의 배수가 되도록 검증 코드가 생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자리 바코드인 경우에는 홀수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홀수 번째 자릿수의 합을 구한 후 거기에 3배를 하고 짝수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여덟 번째 이 수들을 합한 뒤 이 두 값을 더했을 때 10의 배수가 되도록 검증 코드가 생성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먹은 프링글스의 검증 코드를 한번 맞춰봅시다. 먼저 홀수 번째 수들을 다 더하고 짝수 번째 수들을 더한 값에 3배를 해야 되죠. 자, 이 부분 계산하면 27 플러스 검증 코드가 되고 짝수 번째 수를 더하면 23이 나오기 때문에 자, 계산하면 27 더하기 검증 번호 더하기 69가 됩니다. 96 더하기 검증 코드가 10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검증 코드는 4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 숨겨진 검증 코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 정확히 맞아떨어지네요. 자, 그 다음으로 주민등록번호도 암호입니다. 앞에 6자리는 생년월일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성별을 의미하는데요. 20세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남자는 1, 여자는 2고요. 21세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남자는 3, 여자는 4의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그 뒤로 4개는 출생 지역과 관련된 번호고요. 그 다음 번호는 출생 지역의 같은 성씨 그리고 출생신고 순번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이 주민등록번호가 위조된 것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도록 오류를 검증하는 번호입니다. 자, 주민등록번호의 오류 검증 번호를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임의로 숫자를 배열해서 나열했는데요. 이 주민번호가 진짜 제대로 된 주민번호가 되기 위한 오류 검증 번호를 찾아보겠습니다. 9에서부터 8까지 아래에 숫자 2, 3, 4, 5, 6, 7, 8, 9, 2, 3, 4, 5를 나열을 한 뒤에 위에서 아래를 곱합니다. 자, 저 전부 곱한 뒤에 각각을 더해줍니다. 더했더니 숫자가 151이 나왔는데요. 이 오류 검증 번호는 151에 그 오류 검증 번호를 더했을 때 11의 배수가 되도록 맞춰진 숫자입니다. 151보다 큰 11의 배수 중 가장 가까운 11의 배수가 154죠. 그래서 154가 되기 위한 검증 번호는 3이 되겠습니다. 자, 위조된 주민등록번호를 여러분이 찾아볼까요? 아래에 2, 3, 4, 5, 6, 7, 8, 9, 2, 3, 4, 5를 써주고 위아래를 곱한 수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 이 값을 계산하면 192가 나오고 192에 어떤 수를 더해야지 11의 배수가 되는지 생각해야겠죠. 192보다 큰 가장 가까운 11의 배수는 198이기 때문에 이 네모에 들어갈 수는 6이 됩니다. 그런데 7이기 때문에 위조된 주민번호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 3, 4, 5, 6, 7, 8, 9, 2, 3, 4, 5를 나열해서 써주고 자, 위에서 아래를 전부 곱해봅니다. 그 값을 다 더하면 246이 되고 246에 가까운 11의 배수는 253이 되는 거죠. 253이 되기 위해서 이 네모 안에 들어가야 될 수는 7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도 7이기 때문에 위조된 주민번호가 아닙니다. 자, 이제 고전 암호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키테일 암호입니다. 스키테일이라고 하는 막대기에 종이를 돌돌 말아서 가로로 글씨를 쓴 후 풀어내면 말도 안 되는 이런 글자들이 나열이 되어 있겠죠. 하지만 이 암호문을 받은 사람도 똑같은 스키테일 막대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대기에 감아서 암호문을 해독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 암호에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막대기가 없어도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거든요. 스키테일 암호문은 일정한 간격으로 메시지를 이 표와 같이 나열을 하면 글자를 해독할 수 있습니다. 자, 비왕지오격하 말이 안 되죠. 하지만 비가 라고 하는 말은 말이 되네요. 따라서 1, 2, 3, 4, 5, 6 6개를 아래로 내려서 반복되게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읽을 때는 가로로 읽습니다. 비가 오면 왕자님의 지시대로 오늘 밤 공격을 감행하겠소 라고 메시지가 읽혀버리는 거죠. 막대기가 없어도 암호를 충분히 복호화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고전 암호는 비석에 새겨진 암호인데요. 제임스 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묘비에 새겨진 암호 문자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 우선 점점이 2개 찍혀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막대기가 세워져 있어요. 자, 이 암호를 해독할 때는 이 겉에 테두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모양이고 점이 2개 찍혀 있으니까 R을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 네모칸 안에 점이 하나 있네요. E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점 2개가 있는데 테두리가 이렇게 니은자 모양이네요. M을 의미하고요. 자, 아까 거와 같죠? E. 그 다음 점이 2개인데 역시나 니은자니까 M. 그 다음 점이 1개인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B가 되고요. E, R, 점이 1개고 이런 모양이니까 D가 되겠죠. E, 그 다음 A. 점이 없고 비어 있는데 이런 모양이니까 T가 되고요. 점 하나에 이 모양은 H가 됩니다. 그렇다면 읽어보니까 remember death. 내 죽음을 기억해달라 라는 의미죠. 암호는 여러분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암호 규칙을 정하고 알파벳을 지정한 뒤에 메시지를 남기면 되기 때문이죠. 세 번째 고전 암호는 카이사르 암호, 시저 암호라고 합니다.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평문을 암호문으로 만들 때 각각의 알파벳을 3칸 뒤의 문자, 즉 A는 D로, B는 E로 써서 암호화시키는 방법이 카이사르 암호입니다. 자, 암살자를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꾸면 자, B는 E로, E는 H로, C는 F로 바꿔서 나타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암호문이 등장합니다. 암호문을 받은 사람은 암호키가 3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3칸 앞의 알파벳을 읽으면 원래 평문으로 복호화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고전 암호 네 번째는 비제네르 암호입니다. 이 비제네르 암호를 할 때에는 A부터 G까지 00에서 25라고 하는 숫자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만약 암호화하거나 복호화할 때 숫자 26이 나온다면 이 26은 A라고 하는 단어를 의미하는 거겠죠. 27은 B, 28은 C가 되겠습니다. 이 암호의 핵심은 암호를 만드는 사람, 암호화하는 사람과 복호화하는 사람이 이 키 단어를 공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평문 매스 스타트라고 하는 것을 암호화하는 과정에서 러브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반복해서 써줍니다. 그리고 러브와 매스 스타트라고 하는 알파벳에 부여된 숫자들을 나타내주고 각각 위에서 아래 숫자를 더해서 씁니다. 그리고 더해서 써진 숫자 23에 해당하는 알파벳이 X죠. 그래서 M은 X로 암호화되었고 A는 자 숫자 14에 해당하는 거 5죠. 5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T는 21에 19를 더하면 40인데요. 40에서 26을 빼주면 14라고 하는 값이 나오니까 40은 5가 됩니다. 그리고 H는 11이 됐기 때문에 11에 해당하는 숫자 L로 암호화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암호화하는 것을 비제네르 암호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고전 암호를 살펴봤고요. 현대 암호 체계에 대해서 영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암호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독일군은 수수께끼라는 뜻을 가진 암호기계 애니그마를 이용했는데요. 하지만 독일 연합군의 암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수학자 앨런 튜링은 독일 연합군의 암호 해독에 성공했고 미국 연합군은 해독한 암호를 바탕으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실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끕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암호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복잡한 모습을 하고 있고 다양한 곳에 사용되고 있죠. 그렇다면 현대의 암호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개인적인 비밀 통신을 할 때와는 달리
많은 사람이 통신을 할 때의 암호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1977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수학과 컴퓨터를 연구하던 로널드 라이베스트, 아디 샤미르, 레오날드 에들만, 이 세 사람의 이름의 앞글자를 써 RSA라는 암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소수의 특징에 주목했는데요. 두 소수를 곱했을 때 결과값을 구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합성수가 어떤 두 소수의 곱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합성수의 크기가 엄청나게 큰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수가 어떤 두 소수의 곱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내는데 한참 걸리겠죠? 수가 커질수록 두 수를 곱하기는 쉬우나 어떤 두 소수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내기는 힘듭니다. 이런 소수의 특징을 이용한 RSA 암호는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거래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데, 이처럼 은행의 공인인증서에 RSA 암호가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때 은행의 전산망은 우리의 개인정보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때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RSA 암호가 활용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금융거래를 위한 개인정보는 컴퓨터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암호화하고, 이것을 다시 소수와 곱해 새로운 합성수가 만들어지면 이것을 금융전산망에 전송하는 것이죠. 그럼 전산망에서는 이것의 암호를 풀어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거래를 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금융거래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인터넷 세상의 보안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인데요. 140자리 이상 되는 수의 경우 어떤 두 소수의 곱인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슈퍼컴퓨터를 돌려도 수백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로 풀리지 않는 암호란 없죠. 다만 암호를 해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될 뿐입니다. 이렇게 소수는 사회 곳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안전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고전 암호와 현대 암호,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암호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즐겁게 배워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